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강남구라고 합니다.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뭐냐고 간혹 물어보세요. 성이 강씨고요. 예, 이름이 남구라고 합니다.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습니다. 한 40년쯤 넘게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뭘 궁금해 하시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예, 강남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강남 바로 밑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저한테는 식상했지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혹시 동생 이름은 예, 구자 돌림이의 이름에는 가운데 자를 뭘 넣어도 좀 이름이 좀 식상한데요. 예, 저는 서울에 이름을 지어주셨고 동생 이름은 저기 강원도 지역의 이름이어서 양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강남구와 강양구가 형제지간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10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조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얘를 데리고 이제 강남 대치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애들을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할 쯤에 그 아이들 부모님 해야 될 주요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네임 스티커를 하나씩 아이들의 그 학용품에 이제 붙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하도 잘 잃어버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적은 그 네임 스티커를 뭐 색연필이고 뭐 가방이고 뭐 아무튼 다 붙여줬어요. 그때쯤에 애를 데리고 이제 그 강남 대치동을 갔더니 뒤에서 아이가 감탄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우와, 아빠. 얘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아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 아들이 아닌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 눈에는 온 동네가 전부 다 아빠의 네임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약국을 가도 저기 강남 약국이고 학원을 가도 강남 학원이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이름이 그냥 강남구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애가 10살이 됐지만 서울 지리나 뭐 이런 개념은 좀 없어가지고 고민입니다. 현실은 언젠가 좀 밝혀야 되는데 언제 그 아이한테 그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오늘 강의의 주제가 털어놓는 의미예요. 털어놓는다는 것.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 직장이 OBS 방송 기자로 있다가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주부. 굉장히 공감해 주시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머님들 뵙는 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남성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때 맞춰서 밥을 챙겨 먹어야 되고 일찍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좀 남은 나이라 한편으로는 글 쓰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에너지가 남아서 지금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털어놓는다는 의미가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저한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사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정말 5살 아이를 둔 아내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아리아리합니다. 저는 방송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바빴거든요. 아내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아이한테도 되게 미안하지만 저는 아이가 어떻게 큰지를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저를 불러줬던 그 이름이 어느 순간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자 그 목소리가 정말로 그리웠고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뜨거운 곳일까요?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힘겨운 무슨 돌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시인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탈리아 시인이 보기에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었냐면 가족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직장에서 되게 잘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들이 가야 하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네,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항상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계획했던 그 상황 속에서 쭉 걸어왔던 저에게 희망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능한 방송기자의 꿈을 가졌던 겁니다.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아내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기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집안에 뭔가 좀 기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을 참 남편으로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빠로서의 별로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 좀 이해를 합니다. 아이를 직접 이제 가까이 5년 동안 아이를 보다 보니까 남편들은요 아내의 사랑을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이의 그 살결이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역시 엄마들이 참 공감을 잘해주시네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남편이 딱 들어와서 그 살결을 만지면 그럼 너무 비교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품다가 남편한테 가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살결에서는 정말 달콤한 그 살 내용이 있는데 남편한테는 여러 가지 땀 냄새가 배어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이 오면은 가까이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하는 제 별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아빠로서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아내는 아이를 사랑했고 한참 또 5살 정도 되는 나이까지는 정말 예쁘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갑작스럽게 헤어지니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불러줬던 목소리거든요. 너무 익숙했던 목소리고 습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도 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 4살짜리였던 아이가 이렇게 고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살결과 그 설렘 때문에. 예. 그런데 아내 몸이 조금 이렇게 불었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약을 많이 투여받으면
몸이 살짝 붑니다. 약 기운 때문에. 아마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몸에서 살짝 그 하얀 연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내가 화장을 했을 때 무척 상심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아내의 모습은 몸이 살짝 부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바라볼 때 몸에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제가 안방문을 이렇게 열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그 모습이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아내의 상반신에서 얼굴에서 눈까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눈물이 맺힌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끔 하는 그런 꿈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커다란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그 상태로 마치 풀잎에 커다란 이슬이 맺혀서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갑자기 아내가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보! 이러면서 잠에서 깨고 나니까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나와야 될까? 아니면 나오지 않아야 될까? 그 둘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천에 가면 경마공원이 있는데요. 그때쯤에 차를 몰고 가는데 경마공원 앞에 그 경주마의 동상이 있어요.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들고 있음, 하늘 향해 이렇게 들고 있는 경주마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달렸던 거죠.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잘 달리면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줬습니다. 그게 잘못한 것도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트랙을 달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주마처럼 살아야 될까? 야생마처럼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야생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쉽게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경주마보다는 야생마가 뭐가 좋을까요? 자유로우니까요. 그죠? 마음껏 뛰어다니니까. 누가 경주마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느낌은 그 당시에 좀 달랐어요. 근데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이에요. 예, 날씨가 혹한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경마공원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생의 들판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말씀이 바뀌시네요. 아니 근데 야생마처럼 살면은 자유롭잖아요. 추워요. 경마공원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따뜻한 보호막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락합니까? 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여전히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한에 야생으로 나와야 될지 경마공원에 있을지 모르는데 야생으로 나오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봤는데 옆에 망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내 새끼까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경마공원에 남으시겠습니까? 혹한에 야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거의 100% 경마공원에 남으시나요? 경마공원에 남으면 뭐가 좋냐면 안락하죠. 평온하죠. 안정적입니다. 잘만 달리고 열심히 달리면 또박또박 새끼에 맞춰서 밥도 나옵니다. 대신 잃어버리는 거는 내 인생은 없는 거죠. 그죠? 전 여기 계신 분들은 야생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트랙을 달리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하게 보면서 뭔가 좀 배우시려고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야생에 살면 스스로 길을 내면서 가야 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건 무서운 일이고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그때쯤 읽었던 책이 심리 상담가인 얼 그롤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당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아직 아무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의 죽음은 지식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가슴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로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으로 배우는 것은 이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거나 아무튼 그때의 어떤 느낌과 연결이 되면서 아,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경마공원에 있는 경주마가 불행한 것은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남이 깔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얼 그롤먼이라고 하신 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한테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으면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름이 강남구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있거나 뭐 넉넉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경험과 떠난 자에 대한 남은 자의 의무다라는 생각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주부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주부 6년 차를 맞다 보니까 물어보세요. 가끔씩 밖에 일이 더 힘드세요? 주부 일이 더 힘드세요? 어느 일이 더 힘드실 것 같습니까? 주부분들은 주부 일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일이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말할 수 있는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의 약간의 그 자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의 꿈을 꾸었던 거는 정말 사회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울 줄 알았습니다. 다양한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요. 온갖 안 좋은 곳들은 다 보고 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어디 뉴스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막 이러면 기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할 때 기자들은 가장 지금 범람하는 곳이 어디지를 향해서 이제 쫓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피의자들, 범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을 그런 사건 현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녹록한 그렇게 대충대충 했던 그런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로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잠깐 부모님한테 맡기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그런 말씀을 하면 부모님한테 맡기지 뭐 그렇게 고생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라면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가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이 관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아이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대부분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한참 바쁠 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보다 제가 더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주부 일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사회생활 일이 더 힘들어요? 제 여기서는 막 나오시네요. 막 이렇게 억눌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 여기 이 TV 프로를 주부님들이 많이 보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바에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일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너무 또 아버님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밥을 차려놓으면 아마 설거지를 하면 밥과 차리는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일단 냉장고 문을 열어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음식 재료를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호박을 쓸 때의 느낌하고 당근을 썰 때의 힘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아니, 저는 설거지만 하면 남편으로서 최대한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음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일단 이 음식 재료를 꺼내는 것부터 이제 허리를 굽히고 문을 열고 끄집어내고 이제 썰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 베고 힘이 들어가죠. 그럼 음식 재료만 하면 되느냐? 이제 옆에서 이제 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럼 찌개가 혼자 조용히 끓지만은 않더라고요. 뭐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뭐가 막 튀죠.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 그 눅눅한 기름때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 좀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찌든 때가 됩니다. 네, 정말 지저분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줘서 물을 걸레질을 한 다음에 빨아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야 되잖아요. 주방만 그렇습니까? 갑자기 저도 이렇게 쌓인 게 좀 많았나 봅니다. 집안일은요, 모든 일이요, 이렇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아니신가요? 이렇게 결혼 전까지는 그러시다가 이 집안에 왔더니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쓸 일이 많으신 거예요. 세탁할 때, 빨래할 때, 운동화 빨 때 왜 이렇게 힘들어갈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 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살찌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통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부님들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살이 좀 찌시냐면 애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이런 데도 좀 나오시고 이제 TV도 이제 좀 편하게 보실 때쯤 그때쯤 여유가 생기면서 몸에 좀 살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안일을 힘들게 하다 보는데 이 몸만 힘든 게 아니라요. 남자 혼자서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를 키운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요. 정신적으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기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처럼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좀 보면 안쓰럽다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음식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빈통으로만 드리는데 그것도 좀 염치가 있잖아요. 한 번은 좀 이렇게 솜씨를 한번 발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꺼내서 일단 양파를 썰어서 그 다음에 오이도 썰고 양배추도 썰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에 좀 절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그 냄비에다가 이제 계란을 삶고 그리고 절여진 그 야채들은 이제 물기 짜가지고 그릇 안에 담고 그 다음에 삶은 계란들은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한 다음에 좀 잘게 흰자는 썰고 노른자는 이렇게 채쳐가지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버무리면 괜찮은 샌드위치 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되게 좀 뿌듯했어요. 뭔가 이제 좀 미안함도 좀 덜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왕 주는 선물 좀 기억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빵집에서 이렇게 토스트 하나를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서 그 집 벨을 눌렀어요. 문을 딱 열면 아마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뭐 그래 뭐 겸손한 척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가지 상상을 다 했었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아빠가 나왔어요. 2초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래서 손에는 뭘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니 그 아빠의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 준비한 멘트 그대로 너무 당황해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샌드위치와 샌드위치 술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남자가 키우는 이 서러움이 이런 서러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형 할인 매장에 가면 1층에 우리 카페테리아가 있잖아요. 음식 먹게끔. 하루는 이렇게 장을 보고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뭐 요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친구가 있으면 뭐 아빠 어딘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친구 옆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이가 3명이 있는 집이에요. 애가 가니까 어떡합니까? 음식 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가서 이렇게 옆에 앉았죠.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그때부터요 대형 할인 매장의 모든 문 여성들과 남성들의 시선을 다 받은 거예요. 아이가 4이에요. 머리끝에서부터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스캔한다는 의미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스캔하시는구나. 계속 저를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도대체 저 아빠는 뭐 하는 분이지? 이렇게 이제 좌충우돌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채널 하나를 옆으로 돌리면 또 다른 옆집 방송이 하나 있죠. 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좀 촬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봤더니 하루에 35분씩 아침 시간에 평일 5일 동안 나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만약 나가게 되면 아이하고 아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드리면요. 전 머리털이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좀 마음을 좀 추스려고 하는데, 얘가 이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는다고 하니까, 물론 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 전국 방송에다가 너 아내 상처했다는 거 소문내서 뭐가 좋겠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그거 광고해가지고 도대체 너한테 돌아갈 이득이 뭔? 뿐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야지. 저 아이가 지금 혹시 모를 또 다른 하늘의 인연이 나타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는 아이가 엄마를 일찍 여의었다고 전국에다 방송하고 다닐래? 제가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머리털이 뽑힐 뻔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집안이요 들썩들썩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지 못한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에는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한 심리학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지나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좀 예상과 달랐어요. 꼭 나가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거든요. 속상한 이야기를 왜 털어놓습니까? 내 마음속에 묻어놓고 또 좋은 사회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이 좀 예상 외였어요. 꼭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꼭 나가라는 겁니다. 꼭 나가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머리털에 대한 고민. 그런데 도저히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교수님이 그게 아이를 위해서 바람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자들은요, 좀 몇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한 사람 얘기하면 듣지가 않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수로 얘기를 듣고 그것이 공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이제 기사로 쓰거든요. 물론 바쁠 때는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개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오보 나가면 큰일 나니까요. 가장 존경하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간 거죠.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또 그분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분? 뭔가 좀 부족하죠? 대한민국은 약간 세 번의 느낌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또 다른 분 한 분을 또 찾아가지고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제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또 이번에도 나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좀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안 맞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기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전문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도 끊임없는 그런 어떤 물음과 대답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하나뿐이 없는 이 손자를 위해서라니까 나가셨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좀 궁금할 때가 좀 있었어요. 우리랑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쓸까? 알겠더라고요. 같이 삽니다. 어떻게 같이 자냐면요. 같이 자요. 같이 자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이 집이 크지 않아가지고 같은 방에서 다 잤어요. 촬영팀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35분짜리 하루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10시간을 촬영을 합니다. 10시간을. 그러니까 5일 동안 나갔으니까 총 촬영 분량을 봤더니 50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옷도 이제 대충 입고 평소에는 막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찍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왜 교수님과 전문가들이 담아놓지 말고 털어놓으라고 했는지 그때서야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던 어머니하고요, 아버지한테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두 분은 부모님 두 분은 70이 넘으셨는데 초등학교 동창들까지도 방송국에 아름아름 전화해가지고 다들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못 하셨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으시면서 많이 어머니도 우셨고 아버님도 많은 격려를 받으셨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저희 가족들한테 참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한테는 항상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동네에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얘는 잠깐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아빠 는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가 된 불행. 그러니까 내 불행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고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그 말한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 문장이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론적으로, 그다음 체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게 됐습니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고백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은 비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경험을 언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나 글로 바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답답하고 상처받고 속상한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나 문화는 그런 것을 표현하면 좀 사람이 좀 작아 보이고 좀 째째한 것 같고 뭔가 좀 품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런 문화인 것 같지만 대학원에 들어와서 논문 주제를 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노출한다는 것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인 그리고 건강에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꾹 억누르는 순간 내 신체는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생리적인 각성은 끊임없이 내 몸에 면역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에 참석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렇게 자기를 그때의 경험을 표현한 것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익숙하진 않지만 표현을 하면요. 일단 사회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은 지지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체와 정신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이 조금 안타까워져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힘은 좀 들어도. 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자기를 표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됐고 그 효과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상한 경험들 다 집안에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위층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옆 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속상한 것들을 꾹꾹 이렇게 담아두고 아닌 척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 논문들을 보면 자기를 속상한 경험을 말이 좀 어려우면 글이든 표현한 경우가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면역 체계를 측정을 했더니 면역의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통증의 완화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한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경험, 어떻게 자신을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팀에서 왔을 때 의도하지 않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담아두었던 그 말들을 계속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저한테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속 깊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씀해 보세요. 떠나간 아내한테 같이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많이 아쉽겠지만 너의 권리와 의무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참 남자 입장에서는 감정 표현을 사회부 기자였으니까 또 오죽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저도 몰랐는데 어머니가 가슴속에 묻어놨던 아내의 유품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의 옷은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고 다시 말을 했던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전에 다큐멘터리에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도대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누굴 만나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저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수다 좀,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남자 혼자 육아를 키우는데. 아무리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개방이 돼도 제 정서로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답답하니까. 원래 하던 일이고 뭔가 하던 일을 안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올렸더니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좀 출판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글을 썼는데 출판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떠나는 순간이 어땠는지 좀 글로 좀 자세히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었지만 또 글로써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또 생각을 하니까 애를 재워놓고 글을 쓰면서 거의 1년 가까이는 글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의 신체나 저의 정서가 어떻게 망가졌을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힘들어요.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네, 담아주지 마시고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심리상담소가 프랜차이즈로 정말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 가보셨다고요? 아마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근데 심리상담소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정신과라고도 안 써져 있습니다. 거기 가기엔 좀 두렵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곳을 아마 어저께도 아니면 그저께도 갔다 오셨을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보통 카페를 가시죠. 서두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 중요한 심리상담소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카페라고 하는 곳이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어디 가죠? 술집 가죠. 술집이 없으면 저는 우리 남성분들 좀 정말 병원, 정신과나 뭐 다른 병원들 많이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술집 가서 술 한잔 먹어야지 또 속에 있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술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부가 돼 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수천 원이 되는 게 말이 돼? 자판기에서 200~300원? 근데 여러 가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그렇게 비싼 돈 아닙니다. 예. 남성들도 꼭 술집 가가지고 맥주 하나만 드십시오. 500. 술집이 훨씬 더 비싸고 돈도 많이 드는데, 네, 그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많은 운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그 위에서 희망의 다른 꽃들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저명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중요한 문제, 좋은 경험 아닙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충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했고 불현듯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과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 말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희망이 설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